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의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 동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클 뿐이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이제 뭐 시장이 밀리지는 않았죠.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9월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9월 3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재난구호 품목 관련주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간편식품 관련주라던가 뭐 전자결제나 뭐 이런 언택트나 뭐 등등 해서 이제 쭉 재테크업무 관련주랑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말씀드렸으니. 자, 28,500 돌파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밀리게 되면은 이 돌파한 것이 속임수 구간, 트랩 구간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바로 나오면 제일 좋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나와도 좋습니다. 밀리는 거는 위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밀리더라 해도 아래쪽에 이렇게 이평선 지지선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큰 걸로는 21선이랑 61선이 있고 가격 지지선으로도 27,000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밀리더라도 크게 뭐 우려되지는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도가 좀 빠른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바로 오늘이든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위쪽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면은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양호한 경제 지표 등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좀 더 강한 흐름이다. 꾸준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제대로 된 조정 하나 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중요하게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폭탄을 쏟아냈다. 라고 뉴스에서도 보셨고, 오늘 뭐 하락했는데 이유를 찾아보신 분들은 뭐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조 6천억대의 매도 폭탄입니다. 1조 6,326억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인데, 이게 그 전에 최대치는 언제였냐.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사상 최대치가. 3월 달에 있었고요. 3월 9일에 보시면은 제 기억으로 요 날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개파락 나서 쭉 밀린다. 이날 4.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때 1조 3,125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급락이 당연히 나왔죠. 저 정도 매도 폭탄이 나왔으니. 근데 오늘은 잘 살펴보면은 종료한 다음에 보니까 마이너스 1.17%. 심지어 중간에 마감 직전에 한 차례 반등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더 이제 조정하긴 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이런 매도 폭탄이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 제대로 안 밀리고 이렇게 잘 버틴 것이냐. 뭐 개인 투자분들이 뭐 다 받아줬다? 그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조 3천억에도 4%가 밀리는 시장 구조인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20% 이상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1%로 마감을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당일이다 내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차익적으로 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시총상위주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쭉 그냥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5,300, 뭐 거의 5,400억이죠. 5,397억, 네이버 1,458억, 그리고 LG화학 1,150억, 다 천억대죠. SK하이닉스 1,024억. 생각보다 SK하이닉스를 매도를 많이 안 했어요. 왜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는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현대차 953억, 셀트리온 824억, 카카오 743억 뭐 등등 해서 뭐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쪽에 있다. 그리고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인덱스를 매도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매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주식 편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매도세를 기존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락 쪽으로 이끌면서 매도하는 이런 매도세가 있고, 하락을 조장하는 매도세가 있고, 그리고 하락보다는 그냥 시장에다 물량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물량을 던져주는 매도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세를 이제 시장에 물량을 넘겨주고 던져주는 거예요. 하락을 원하는 매도세가 아닌 거예요. 추후에 혹은 다른 포지션으로 해서 올라갈 경우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이제 교환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지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다. 기관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가 받았는데 이렇게 하락이 안 나온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하락을 이렇게 강력하게 조장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락 개인 투자분들이 만든 하락이고 이거는 기관이 만든 하락이다.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선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선물도 외국인들이 이제 일부 5,0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5,500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5,500, 5,600, 5,600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6월 만기 이후에 이미 4만 계약 정도의 매수 금액을 매수 수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아직도 3만 계약 넘게 매수가 쌓여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일부 청산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강력한 선물 수급이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을 보자고요. 기관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관이 34,000 계약. 오늘 일부 청산을 해서 그러지 기관이 선물 매도를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이 선물 매도 나온 부분을 조금은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주식을 보세요. 주식에 외국인들이 8월에 조금 매도를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7월에는 매도를 안 했다라고 매도를 이제 안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들이 만기일부터 선물이랑 같이 보면은 만기일부터 봤을 때 3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주 큰 물량까지는 아니고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선물을 3만 계약 이상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4만 계약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서 3만 계약 좀 넘게라고 할게요. 그래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과 하락 포지션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을 청산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선물로 가져간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옵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지수가 올라가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면은 기관을 보자요. 기관은 얼마예요? 기관은 이제 9조 7천억, 9조 거의 8천억이죠. 그러면 거의 10조 가까운 금액을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은 하락 포지션을 더 늘리면은 어려운 구간인데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매도를 왜 계속할 수밖에 없느냐? 개인 투자분들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증권사든 아니면은 투신이든 맡겨놓은 여러분들 펀드나 이런 상품을 다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투자하겠다 해서 이 기관이 매도한 금액이 개인 투자 자금에 100%다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냥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직접 투자 비용으로 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면은 12조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다. 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넘어갔다. 53조 넘은 거 확인됐죠. 넘어갔고 신용융자가 16조를 넘어갔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예, 맞아요. 너무 많은 금액인 거 맞습니다. 사상 최대 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만큼 고객 예탁 여러분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금리.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에 맡겨놔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초저금리 시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 자금이 기존에는 큰 금액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 부동산 쪽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니 부동산에 넣기도 좀 부담스러워. 거기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상가나 이런 데도 지금 다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래서 힘든 시대인데 그쪽에 투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면서 주식 쪽으로 심지어 주식시장은 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당장은 더 들어올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예탁금 추정하시는 그쪽 전문 분야 분들 말로는 100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100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100조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면 적어도 한 80조 이렇게는 들어오겠죠. 70조에서 80조는 들어오겠죠. 그럼 그 정도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하세요. 신용융자 고객 예탁금은 돈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오면은 굳이 지금부터 미리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때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이제 신용융자 늘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10조 때도 우려감 있고 11조 때도 우려감, 12조 때도 우려감, 13조, 15조, 16조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10조 돌파했을 때는 왜 주식 매도 안 하고 지금 주식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도 주식하셨잖아요. 12조 돌파할 때도 했고 15조 돌파할 때도 했고 지금도 주식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쉴 거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럼 현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주식을 할 거다. 근데 우려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종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 이끌려가지고 오늘 무슨 종목 올라서 누구 몰랐습니다. 내 지인이 뭘 들어간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다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어지러운 종목들 말고, 이 정도 할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하면서 내 계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보면서 6개월, 1년 그리고 3년 이렇게 보실 분들이 들고 가시는 거지. 3년은 또 모르겠네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들고 가실 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지. 일일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다른 종목으로 고점 매수해서 손실 보고 또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고점 매수해서 손실 보고 이것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1500포인트 이런 때부터 1600 이런 때부터 계속 하락 상품 인버스만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일 문제예요. 왜?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포지션 계속 말씀드리죠. 자, 오늘 포지션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수급 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더 이상한 사람이죠. 자, 외국인 사상 최대치의 주식 매도 그리고 선물 장중엔 8천 계약 이상이었는데 일단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이것도 풋옵션은 하락 포지션, 콜옵션은 위에를 못 올라가게 막는 포지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2300 위쪽을 유지해주면서 2400을 돌파하기 어려운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등락폭이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탈해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넘어가도 다시 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지 않고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포지션이 이래요. 2300에서 2400 정도 사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야.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한 24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밀려도 2300은 유지되겠구나. 확인되잖아요. 2300 넘어가면은 밀리고 2300 이탈하니까 다시 올라오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포지션이고, 이 부분을 다시 밀리면서 위쪽을 살짝 막아놨었는데 막아놨던 거 다시 풀어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2400포인트야. 기존에 2400을 조금 넘어가는 포지션 만들었다가 위에서 청산이 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굳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인버스를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버스는 굳이 매매할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짧게 조정 나올 때 인버스로 해서 수익을 또 올렸다가 다시 레버리지를 교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매를 정말로 할 수 있다. 이거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매매하려다가 한 번 역방향 타서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 봤던 거를 다 내주거나 손실 전환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매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방향이 상승이죠. 그러면은 상승 포지션을 가지고 만약에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했다. 그 다음에 하락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쉬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예요. 상승 포지션 구축 청산, 상승 포지션 구축 청산.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들고 가시던가. 장이 상승일 때는 하락 포지션을 중간중간 끼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주식이 많아서 해지의 개념으로 약간 들고 있다. 보험 드는 개념. 혹시나 밀리면은 보험은 들어야 되니까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오케이예요. 그거는 굉장히 건전한 투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수익만 보려고 상승 그리고 조정도 먹고 상승도 먹고 다 먹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한번 역행하면은 수익 봤던 거 다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자 전략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불안함 한번 청산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돌파하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이 또 아니라는 게 하나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 8월 디램 고정 가격 나왔는데 7월에 마이너스 6.4%가 하락을 했고 이번에 8월에는 마이너스 4.5% 하락했다. 그래서 128달러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랑 대만만 하락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비슷한 구조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IT 중심의 국가고 수출 국가다.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TSMC도 대만 업체죠. TSMC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하락을 보였다.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고객님탁금, 뭐 신용융자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만 보시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치에 매도를 했지만 지수를 끌어내리는 매도는 아니다. 거기에 코스피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은 어때요? 오늘 위쪽으로 플러스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죠.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스닥이 올라간다.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코스닥이 내려간다. 이것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하려면 둘 다 같이 급락을 해야 돼. 오늘 같은 날은 둘 다 양시장을 매도하면서 둘 다 같이 급락을 해야지 시장이 한번 끝났다 어쩌고 나오던 건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궁금한 게 그거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 폭탄을 내놓았는데 시장 끝났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매도 폭탄이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시장을 또 공포 분위기를 몰고 오면서 밀어내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거 하나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지금 4차 추가경정 예산 이 부분을 이제 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어요. 적자 국채 발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향후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이 코로나 여파에다가 요런 뭐 돈을 끌어다 쓰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계 외국인 시각에서 조금 우려감으로 볼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고 그 대신 이것 때문에 오늘 저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아니에요.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어도 이게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건 아니니까 추후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알고만 가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총상위주는 다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면은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 뉴딜보단 디지털 뉴딜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극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매수 욕구를 자극할 수 있고
한데 저는 굳이 그린 뉴딜 쪽은 그렇게 전기차 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정부에서 뉴딜 펀드 지원 방안을 공개할 거고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 공급 방안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라리 뭐 언택트 관련주 반도체는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에 뭐 긍정적일 수 있다. 내년부터 해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65,500원 요 구간을 회복을 해야 되는 회복을 못하니까 한 차례 뭐 하락이 더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매도하면서 하락이 나온 것이고, 여기서 다시 뭐 56,500원 요 구간으로 회복하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지금도 이렇게 54,000원까지 내려왔어도 삼성전자 다니시던 지금도 정리해서 소부장으로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전 지금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상관없이 교체가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주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위쪽에 40만원 위쪽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40만원 위쪽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가는 척 하더니 못 올라가고 지금 쉬고 있죠. 그래도 오늘 뭐 그래도 42만원까지는 한번 찍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카카오든 뭐 네이버가 됐던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3% 하락하긴 했는데 고점 위쪽에 한번 치고 가지 못하면서 밀렸죠. 뭐 21선, 11선 다 있으니까 여기서 뭐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카오와 함께 저는 카카오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뭐 카페24 같은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7만 원을 넘어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언택트 시대에 발맞는 종목으로 그리고 카페24도 이제는 시총이 굉장히 뭐 베이컨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총이 굉장히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뭐 여전하죠. 오늘 다날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상승폭을 좀 내줬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래 대장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얘가 제일 강하다라고 항상 계속 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볼 수는 있다. 디지털 쪽으로 해서 언택트나 뭐 전자결제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시면 되고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뭐 이런 뭐 그린유질 쪽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저도 솔직히 놀랄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요런 뭐 해상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좀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나 이런 데처럼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기후가 맞춰져 있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 그동안 뭐 기대감은 나왔는데 우리나라 풍력주들 재밌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풍력이다라고 하신 업체들이 다들 조선기자재 쪽에서 이렇게 뭐 배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거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들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를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한 기술력은 필요해요. 기둥 하나 세워서 돌리면은 이걸로 해서 이제 풍력을 만든다라는 뭐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쉽게 말씀드린 건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바닷속에서 추진력 어떤 거를 위쪽으로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력 관련주들이 조선기자 쪽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뭐 태용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한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지금 두산중공업, 유니슨, 태용, CS윈드, 동국SC, 삼각MT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순환매도 서로 본인들끼리 돌고 있고 오늘은 뭐 유니슨이 올라왔으면 내일은 태용이 올라가고 CS윈드 걸로 동국SC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이렇게 각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풍력 섹터에서 돌고 있는데 뭐 요 정도는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형 패널 쪽이라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존에 OCI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폴리실리콘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기업 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동양지 철학 때부터 뭐 엄청나게 뭐 세계 3대 폴리실리콘 뭐 제조업체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게 이거라고 했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천연가스나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가겠다라고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떤가 봤더니
우리는 정부에서 입찰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찰제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늘렸어요. 이번 정권에서. 그런데 부작용이 나왔네요. 입찰제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 제품을 가져다가 중간 상인들이 여기다 입찰을 해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2년 전후 2년도 안 돼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싼 대신에 좀 오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소모품만 교체하면서. 근데 2년도 안 돼서 그냥 아예 뭐 고장이 나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AS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 이런 업자들이 잠수 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거는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게 입찰제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업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소기업 업체들의 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외국계에서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차별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좀 작은 업체들은 좀 무너진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린뉴딜 쪽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탈원전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했다, 아쉬운 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도 했다가 다시 뭐 원전 가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도전해보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는 부분을 좀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풍력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광도 아직까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쪽에 대해서는 매매하는 거는 가능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전기차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MSCI 리밸런싱 얘기 나왔으니까 새 종목은 봐야겠죠. 이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신풍제약이나 이런 뭐 시젠이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예,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나 이제 시젠, 이제 알테오젠이 있는데, 신풍제약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하고 인덱스 쪽으로나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오늘 뭐 신풍제약, 뭐 시젠도 괜찮았고 알테오젠 좋았죠. 시젠도 오늘 양호한 모습 보였고, 근데 시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1선 위쪽 돌파하면 해서 안착하면 다행인데 안착 못하면은 이탈할 때 정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이때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 방송 해가지고 영상 하나 제작해 드렸죠. 21선까지 반등 나오면 저는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돌파해가지고 여기를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탈할 때까지 보면서, 이탈하면 대신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3만원부터 올해 2월에 3만원대부터 30만원까지 10배가 올라왔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실적은 확실하게 뒷받침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신 진단키트는 우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수혜는 많이 입었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많이 올라온 종목은 기존에 10배 올랐다고 여기서 또 10배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해도 리스크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발 뻗고 자기 어려운 급등락이 연출되는 종목은 이번에는 정리 구간으로 잘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만원 돌파해서 갔는데, 이거는 20만원 유지하면 보유하시면 되고 20만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세 종목은 이제 수급이 들어온 만큼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다 제약바이오 관련, 코로나 관련 계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우건설이랑 현대백화점이랑 이제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져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다 뭐 밀렸죠. 그래서 뭐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MSCI 그 지수에서 이제 스몰캡 지수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좀 뭐 재밌는 거,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유동시가총액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다음번을 기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뭐 이쪽 얘기 나왔으니
제약바이오 쪽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파모스타트가 이제 코로나19 글로벌 인상선상 진입을 했죠. 그래서 뭐 제일파마나 뭐 종근당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데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 뭐 제일파마 올리스 이런 쪽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도 지금 언택트 쪽이랑 뭐 해가지고 제가 알서포트 계속 말씀드리고 뭐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재택근무에서 뭐 대장이다라고 코로나 터지자마자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뭐 많이 올라왔죠. 2,000원대부터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뭐 최고가 기준으로 최저가 최고가 기준으로 한 10배가 올랐는데 요런 알서포트 이제는 이제 한차 좀 많이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쉬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 외에도 지금은 뭐 재난구호 품목 아까 결제 관련주들도 다날이나 이런 쪽 보고 말씀드렸는데 재난구호 품목 간편식품 쪽으로 우리가 9시 이후에 이제 다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 배달이랑 포장만 뭐 된다. 요 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집밥만 해보 드시는 분들은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상승하고 오늘은 상승이 조금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은 했지만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 급등 후에 추격 매수하면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고점 대비해 가지고 뭐 잘못 매수하신 분은 22.8%에 매수해서 7%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한 16%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지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급등한 종목들은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오늘 뭐 한국맥널티라던가 뭐 이런 사조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 간편식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점상을 들어가고 했는데 사조오양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등락은 있었지만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사조 대림 뭐 CJ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육계 관련주들도 간편식품 다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뭐 체리브루라던가 뭐 마니커 FNG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올라간 종목들 뭐 첫 양봉이면은 뭐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한 두 번 세 번 2차 3차 급등이 나왔다 2, 3일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쉬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쉬는 걸 기다리시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상 같은 경우도 뭐 얘는 급등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꾸준한 종목이니까 쉬는 걸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은 되고 대상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한국 패키지 이런 건 좀 쉬어야 되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이 나왔네요.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양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간편식품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4,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은 휴식을 좀 취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난구호 품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는 계속 돌아요. 순환매가 돌면은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했다가 쭉 쪼로록 밀리면서 쉬는 모습 나오죠. 올라가는 척했다가 쉬는 모습 나오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거 6,000원을 유지해가지고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 갔다가 좀 뭐 쉴 거고 이렇게 쉬는 구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구간을 만들었을 때 바로 안 쉰다? 일주일 뒤에 보세요. 일주일 뒤도 마음에 안 든다? 2주일 뒤에 보시고 한 달 뒤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구간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마음에 드는 구간에 왔을 때 이 종목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구 올라갈 때는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좋아 보여요, 그냥. 근데 한 달 뒤에 봤을 때 이렇게 쪼로록 밀려 내려왔을 때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는 먹을 자리가 별로 없을지 그거를 그 뒤에 2주 뒤에 한 달 뒤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좋아 보이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추격 매수하는 것보단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면은. 내가 사는 구간이 최저점이 아니어도 돼요.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최저점에 삽니까? 말씀드리자면 상승 먹고 하락 먹고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다고. 이거는 꿈 같은 얘기고 이렇게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냥 박수 쳐 드릴게요. 그분은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을 정말로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굉장한 고수분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상승장에서는 상승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상승장에서 조정받는다고 조금
그거 먹겠다고 하락 포지션 했다가 크게 물리는,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많이 말씀드리죠. 리스크를 높이는 사람 중에서 주식 고수는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는 종목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고가놀이 하는 거면 비중을 줄이는 형식으로라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나 리스크 관리를 다 해요. 주식을 좀 일정 수준 이상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노리시면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잘 되면 좋겠지만 운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분석력 그리고 실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뭐 휴식 구간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휴식 구간이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봤을 때 내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플랜을 짜시면은 좀 편안하게 지금은 주식을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안 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작년 4월에 말씀드렸고 작년 6월에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작년 8월 중순 이후부터 저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상승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려감이 있으면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좋은 기회일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